정보 공개부터는 진짜 간단한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그냥 정리하신다 생각하면서 노트 빨리빨리 읽으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64페이지부터요. 페이지는 페이지도 얼마 안 되네요. 꼴랑 4페이지밖에 안 되고 정보 공개 청구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하실 단어 일반적 정보 공개 청구권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되죠. 왜요?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 공개 청구권의 근거인 알 권리, 표현의 자유가 보장하는 건데 이 알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정보 공개 청구권은 일반적 정보 공개 청구권이다. 일반적이란 말 뜻이 불특정 다수인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왜 일반적 정보 공개 청구권이라고 부르냐? 우리 모든 국민은 불특정 다수인, 즉 나랑 관련 있는 정보든 없는 정보든 그냥 궁금하면은 오픈해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헌법에서 직접 부여해 준 권리죠. 표현의 자유, 자유권에서.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 여러분? 자유권은 구체적 권리입니다. 근데 원고적격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처분의 근거 관련 법규에 의해 도출되는 개별 직접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하죠. 똑같은 말, 원고적격은 구체적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근데 헌법이 나에게 구체적 권리인 자유권으로 일반적 정보 공개 청구권을 줬네요. 그러면은 내가 정보 공개 청구했는데 거부당했다. 원고적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만 증명하면 될까요? 판사님, 제가 내 정보 공개 청구 거부했습니다. 끝. 그것만 증명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별도로 내가 이 정보랑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 정보가 나한테 어떤 쓸모가 있다든지 전혀 상관없다. 그 내용을 미리 좀 정리한 건데요. 그게 167페이지에 7번 불복 절차의 양괄호 3번의 원고 적격 파트죠. 워낙에 요약된 내용이라 그냥 간단하게 한 줄 들어가 있는데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 것 받으면 그 자체로 바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는 거지 별도로 어떤 원고 적격 증명할 필요 전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 내 정보 공개 청구권은 구체적 권리인 자유권에 기초한 권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또 어떤 내용이 그럼 연결되는 거냐 내가 정보 공개 청구할 때 어떤 그 정보와 이해관계를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예요. 자, 연결되는 걸 또 하나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 이러면 어떨까요? 제가 처음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써먹기 위해서 그 정보를 청구한 건데 정보 공개에 대한 어떤 결정이 나기 전에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었고 그거를 내가 취소 소송 걸어서 다투는 중에 최신 판례죠. 민사소송이 끝나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정보를 이제 얻어봤자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없게 됐죠. 그러면은 최신 판례로 할게요. 정보 공개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이익이 없다. 아니면 그래도 있다. 내용 이해되실까요? 그림을 그래서 해볼게요. 최신 판례 정말 중요했던 거니까. 자, 제가 이때 민사소송을 걸고 있었고 민사소송에 써먹을 증거가 필요해가지고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비공개 결정이 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취소 소송을 걸었죠. 그래서 취소 소송이 한참 진행 중인데 문제는 민사가 끝나버린 거예요. 뭐 이겼든 졌든 어쨌든 끝났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더 이상 내가 이 정보를 민사소송에서 제출할 수 없게 됐잖아요. 판결이 끝나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취소 소송의 결론을 내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야, 어차피 너 이거 민사에서 증거로 낼 목적이었는데 민사 끝났잖아. 소이익 없음 각하. 이까요? 그래도 본안해줄까요? 그래도 본안 가는 거예요. 왜요? 말씀드렸듯 나랑 내가 공개 청구한 정보랑 관련 있을 필요가 없다. 나한테 아무짝에 쓸모없는 정보여도 내놔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행정청은 야 너한테 그거 관련 없는 정보잖아. 이걸 이유로 비공개 결정할 수도 없고 법원으로서도 그걸 이유로 각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요 내용은 최신 판례여서 노트엔 안 적혀 있는데 자 일단 165페이지 맨 위에 5번의 양괄호 1번의 세 번째 줄 그 정보가 내 권리 구조에 영향을 미치냐 즉 그거는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건 지금 행정청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기관 입장에서 야 그 정보 너랑 뭔 상관이야 비공개 결정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은 요것만 있었는데 판례가 이 최신 판례는 이제 아예 소송으로까지 나가버렸던 거죠. 이 경우에도 소외이익이 없지 않다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최신 판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정보 공개 무조건 나오고 최신 판례가 어차피 자주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지 않은 이 최신 판례가 너무 중요한 거죠. 꼭 요거 정리해 두실게요. 다음에 다시 그럼 앞에 순서대로 가보시면은요. 한 방에 좀 몰아서 봤고요. 요거를. 정보공개 청구권 1번에서 맨 마지막 줄 조문 하나만 읽을게요. 정보공개법 4조 2항 밑줄친 부분이 포인트죠. 지자체는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데 위임 필요하다 없다? 없다. 왜요? 지자체가 조례 만들 때 위임 받아야 되는 경우는 어떤 조례 만들 때만? 정확해요. 침익적 조례 만들 때만. 정보공개 조례 너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법에만 위반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만들어라. 난 내용 2번 이제 정보공개법 총칙 가볼게요. 자,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판례들, 진짜 많이 나오는 판례들이죠. 이 정보공개법 시행령에서는 사립학교를 정보를 오픈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정해놨습니다. 사립학교인데 사립학교니까 공공기관 아닌 거 아니야 문제되지만 우리 판례 뭐라고 보나요? 맞아. 공교육을 담당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사립학교 포함된다. 그리고 KBS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렇지만 한국증권업협회 포함 안 된다는 뭐 이런 일반론적인 판례. 그 다음 정보공개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개별법상 정보공개에 관련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고 형사소송법에서 어떤 형사사건과 관련된 정보공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법은 적용될 여지가 없겠죠. 무조건 형소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도 기출이 된 비교적 최신 판례죠. 형사와 관련된 거는 다 형소법으로 가라. 우리 이거 되게 땡큐죠. 우리 시험행정법에서 형사란 말 나오는 순간 항고소송이든 정보공개법이든 일반법은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행정절차법이든. 왜요? 다 형소법에 정말 디테일한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형소법은 못해도 500조가 넘어가거든요. 조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디테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가라. 다음에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문자 그대로 모든 국민 다죠. 다. 맨날 출제되는 거 설립 목적도 안 따진다. 공익 목적인 시민단체도 되고 공익이 아니라 사익 목적인 이익단체도 되고 뭐 다 됨. 다만 지자체는 빠진다. 대법원 판례는 아니고 1심 판례지만요. 기출이 된 적이 종종 있어요. 지자체는 안 들어간다는 거. 지자체는 엄밀히 말하면 네가 정보를 까야 되는 입장이죠. 오픈해라고 요구하는 입장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지만 외국인도 포함되는 경우 있더라. 다음 그럼 어떤 정보가 오픈해야 되는 정보냐? 당연히 내가 보유 관리하고 있어야겠지만 사본도 가능하니까 원본일 필요 없고. 두 번째 판례 너무 쉬운 판례지만 자주 나오는 판례죠. 네이버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안 통하죠. 그래도 가르쳐 줘야 되고. 다음 증명책임과 관련해서 야 네가 정보 갖고 있잖아 는 정보를 청구하는 내가 그게 증명되면은 까야 될 텐데 파기했다는 공공기관이 이렇게 되죠. 다음 165페이지 비공개 대상 정보 9조 1항 1호부터 8호까지 8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먼저 일반론적인 내용이요. 자,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했다라고 해볼게요. 뭐 정보공개법 요건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함 이렇게 불확정 개념으로 추상적으로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취소소송 과정에서 공공기관은 뭘 증명해야 될까요? 이게 9조 1항 몇 호에 왜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개괄적으로 하는 건 허용되지 않죠. 그게 첫 번째 증명책임 내용이에요. 몇 호 사유인지 주장 증명해라. 이미 보신 것처럼 권리구제 가능성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데 재밌었던 판례 있죠?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오직 담당 공무원 괴롭힐 목적인 것만 갖고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거기 제가 예시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지만 재밌는 내용이 담겨놓은 거죠. 소송 비용을 획득할 목적이거나 변론기일에 출정, 재판에 나가가지고 교도소에 내가 노가다를 회피할 목적이었다. 권리남용으로 본 사례예요. 실제로요. 이게 어떻게 증명된 건지 모르겠어요. 대체. 근데 어쨌든 간에 요 정도 되면 권리남용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9조 1항 1호 키워드는 법규명령이죠. 행정규칙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실관계 판례들을 다 암기하셔야 되는 것들인데 자주 나오는 거 뭐 학폭이라든지 뭐 학폭은 요즘에 또 워낙에 뜨거운 이슈긴 하지만 어쨌든 민감한 거니까 이 회의록 공개해야 된다고 본 것 중에서 세 번째 거요.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이름부터가 승진 규정이죠. 이 법규 명령일 리가 없겠죠. 이런 거 가지고 비공개 못한다.
다음 2호, 3호는 조문은 그냥 너무 당연한 말이니까 넘어가셔도 되는데 3호 밑에 있는 보안 관찰 통계 자료는 종종 나오죠. 보안 관찰 대공 사건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요. 대공 사건 아마 남학생분들은 군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들을 대공사건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거는 비공개다. 그 다음 4호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죠. 진행 중인 어떤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정보.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뭔 말일까요? 분명히 검사 또는 경찰이 갖고 있는 어떤 문서에 포함된 내용이기는 해요. 근데 별로 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까봤자 수사에 전혀 영향 안 미칩니다. 그럼 비공개 못하는 거고, 반대로 재판에 제출된 문서가 아니거나 경찰 검사가 만들어진 문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오픈하면 되게 안 좋은 정보예요. 수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비공개예요. 즉 재판 수사 기록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렇게 형식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거 오픈하면 실제로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 미치냐 이 기준으로 판단한다가 바로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길게 써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딱 그 취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5호 엄청 중요한 조문이죠. 이것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치더라. 여기서 중요한 최신 판례가 아니고 함정 빠지기 딱 좋은 판례는 맨 밑에 비공개에서 첫 번째 사례예요.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에 기록된 회의록은 그것이 결정되거나 집행된 경우에도 비공개될 수 있다. 왜냐면 여러분 5호 조문을 다시 읽어볼까요? 5호 물론 엑기스만 남은 거지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어쩌고 문맥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것만 비공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예시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밑줄 친 부분이 판단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오픈하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따라서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그 판례처럼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록인데 이미 의사가 결정됐습니다. 그럼 의사결정 과정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비공개 가능하다고 본 사례예요. 그에 준하는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정 빠지기 정말 좋은 판례고 7급에서는 비교적 최근에도 나온 판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에 다시 위에 5호 조문으로 올라가 보시면은요. 밑에 화살표 내용 잘 체크하셔야 돼요. 비공개 결정을 통지할 때 그 의사결정의 단계와 종료 예정일 함께 안내하고 그 과정이 종료되면 이를 통지해라. 이걸 왜 읽으시라고 강조드리느냐? 재작년이 아니고 이제 3년 전이네요. 20년에 개정되면서 새로 신설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가르쳐주라 그 말이죠. 지금 어느 단계쯤에 있고 대충 언제 끝날 것 같습니다. 귀찮지만 요것까지 여러분은 가르쳐주실 의무가 생겼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사실관계 판례들은 좀 패스하도록 할게요. 다음 166페이지. 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너무 중요한 조문이죠. 왜냐면은 다른 조문과 달리 여긴 예외가 있으니까. 자, 구조 1항 6호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생활과 관련되면은 비공개인데 그럼에도 공개해야 되는 5가지 경우가 있더라. 가나다라마.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중 특히 중요한 최신 판례가 거기 박스 바로 위에 적혀있는 정보공개법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해서 적용한다는 최신 판례죠. 너무 중요했던 최신 판례고 내용 혹시 기억하실까요? 엄청 강조드렸던 건데. 자, 말로만 보면 좀 헷갈리니까 이거는. 자, 구조 1항 6호는 오픈됐을 때 사생활과 관련 있으면은 물론 법 조문에서는 개인정보라고 써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꼭 이름, 생년월일 같은 그런 개인 식별 정보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다 포함되는 거로 우리 판례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생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다. 가나다라마 5개나 있는데 가랑 나는 거의 나올 여지가 없고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거든요. 공표를 위해 작성된 문서로서 어쩌고 저쩌고 물론 출제 여지가 없는 거고 라에는 어떤 게 적혀 있냐? 9급에서 기출된 내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 요건 이미 나온 거고요. 마도 마찬가지예요. 공모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이름과 어떤 그런 직책. 이런 거 똑같은 내용이죠.
공모를 수행했거나 공모를 위탁받은 사람의 어떤 관련된 내용은 적어도 이름이랑 그런 거 정도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공표하고, 다가 중요한 거죠. 다는 이익 형량 조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령 그거 까버리면은 너의 사생활에 좀 침해될지라도 그것을 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면은 까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최신 판례가 바로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정보공개법이 먼저 적용된다는 그 판례죠. 너무 중요한 최신 판례. 이거 어떤 사례였나요, 여러분?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 공표 사례라 그랬죠. 뭐 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호사 시험만큼은 합격자 명단이 아예 실명으로 뜬다 그랬잖아요. 가운데 별표 표시도 안 들어가 있고 수험 번호도 아니고 그냥 세 글자 다 떠요. 그래가지고 정말 관련되든 관련 안 되든 그냥 다 클릭한다 그랬었죠. 물론 과거 사법시험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이 선배 붙었나? 지금 얘 붙었나? 이 새끼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안 좋은 마음도 있었겠죠. 어쨌든 관련 있든 없든 다 눌러봐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로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크죠. 사법시험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어차피 10명 보면 1명 붙으니까. 근데 변호사 시험은 어쨌든 10명 중에 5명은 붙습니다. 어쨌든 그 5명 안에 못 들어서 그런 명단에 안 들어가 있다. 개망신이고 쪽팔리잖아요. 어쨌든 싫죠. 근데 그거 왜 대체 합격자 명단을 공표해서 내 개인정보를 침해하냐 라고 문제 제기한 건데, 결론 그걸 공표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본 사례예요. 그래서 허용된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확장시켜 볼게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내 개인정보는 내 허락 없이는 절대 오픈하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너무 중요한 개인정보죠. 오픈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 동의 없이 그냥 오픈하도록 한 이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와 관련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이다, 개별법이다. 개별법이죠, 당연히. 죄송해요. 일반법이죠. 그럼 일반법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개별법이 있으면은 개별법이 먼저 적용되죠. 정보공개법은 뭐라고 하고 있나요? 개인정보일지라도 오픈하는 공익이 더 크면은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의 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별법인가요? 일반법인가요? 개별법적 성격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 다 목이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못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장난치시기 좋겠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보공개보호법에 우선 적용된다. 앞 글자 뒷글자 순서만 바꿔버리면 완전히 틀린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 최신 판례는 꼭 기억하시도록 할게요. 정보공개법 기억하실 최신 판례 중요한 게 딱 2개 있었는데, 하나가 요거였고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외이익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그 판례. 그 2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7호 영업비밀에 관한 거 오픈하면 안 되겠고, 8호 같은 건 버리는 선지 아닌 이상 출제하실 리가 없죠. 부동산 특이에 활용될 정보, 이거는 출제의 가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자, 그럼 정보공개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냐? 네, 정보공개 청구를 먼저 해야겠죠. 네, 특징 말로도 할 수 있다. 문서로도 낼 수 있지만 통상 온라인으로 하죠. 우리나라처럼 IT 강국에서는 네이버에서 정보공개 4글자 치면 바로 가기가 바로 뜹니다. 당연히 이렇게 청구할 때는 뭘 까라고 하는 건지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날짜 기억하셔야 되죠. 여러분이 담당 공무원이시다. 며칠 내로 공개할지 비공개할지 결정하셔야 되나요? 10일 정확합니다. 근데 한 번 더 연장해서 맥시멈 20일까지. 반대로 말하면은 여러분이 20일 지나도록 쌩 까고 있다.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나요? 불복 절차 들어갈 수 있게 되죠. 10에서 2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복 절차 미리 한번 가보면은 167페이지 7번의 양괄호 1번 이의신청 정보 공개 후 20일 지나도록, 행심 행소도 다 마찬가지예요. 20일 지나도록 쌩 까고 있으면은 불복 절차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 다시 왼쪽 6번의 양괄호 2번으로 돌아오시면은요, 두 번째 제3자와 관련이 있으면 가르쳐 줘야겠죠. 야, 네 정보 깔았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라 그 말이에요. 왜 가르쳐 줄까요? 제3자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3자는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냐? 167페이지 맨 밑에 있죠. 양괄호 4번 제3자의 불복 절차.
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굉장히 짧지만 3일 내로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연결되는 조문이죠. 여러분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3자랑 관련이 있으면 바로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럼 왜 가르쳐 주냐? 얘가 비공개 요청할 수 있으니까. 그럼 비공개 요청하면 비공개 해줘야 되냐? 아니다 그 말이죠. 요청일 뿐이에요. 다만 날짜 하나 기억하실게요. 그래서 비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개하는 결정을 한다. 그럼 여러분은 공개해야지 결정하는 날짜와 실제로 그 자료를 청구인한테 PDF로 보내주는 날짜 사이에 며칠의 시간을 돌아? 30일의 텀을 돌아가 되겠습니다. 왜냐? 그 사이 동안 불복 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려고요. 뭐 집행정지를 걸든지 등등등등등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있게 넉넉한 시간을 주는 거죠. 다시 그럼 양괄호 2번, 그 왼쪽 페이지 양괄호 2번으로 돌아와 보시면은 세 번째 내용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다. 그럼 원래 그냥 거부 처분하면 되잖아요. 또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라 그냥 어떤 건의사항, 일반 민원이었습니다. 그럼 그냥 거부하면 되지만 뭐라고 써있나요?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으로 해줘라란 조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에 기출이 됐죠. 20년 12월 달에 개정된 조문이고 재작년에 바로 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그때 신설된 조문. 여러분한테 유리한 조문도 하나 생겼죠. 앵무새가 됐다. 반복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 또는 정보공개 청구 아니어서 내가 민원 처리까지 해줬는데 그래도 까라고 한다. 블랙 민원이다 이 말이죠. 그때도 여러분은 귀찮게 정보공개 여부에 결정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바로 즉시 종결 처리 가능하다. 이런 조문도 생긴 거예요. 거의 유일하게 공무원을 위한 법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양괄호 3번 이제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했으면은 가르쳐 줘야겠죠.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정보 비공개 결정 먼저 보면은 한번 기출된 내용이죠. 당연히 요즘 세상에 온라인으로도 비공개 결정 통지할 수 있고 공개 결정할 때는 정말 귀찮지만 법 조문상 공개 청구권자가 복사해서 달라고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대로 해줘야 되죠. 너무 많다. 이거 하다가 나 바빠서 못한다. 해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도 할부로 나눠서 해준던지 또는 PDF랑 병행해서 해주던지 해야 되지 거부는 못해요. 왜 그러냐? 판례가 너무 딱딱하게 보고 있어서 그렇죠. 양괄호 4번. 청구인은 정보 공개 청구 방법을 지정할 권한이 있고 반대로 여러분은 방법을 선택할 재량 없으니까 오케이 내가 정보 줄게. 근데 너가 4번으로 달라고 했지만 내가 이건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PDF로 받아라. 거부 처분으로 보죠. 방법에 있어서.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저도 궁금하긴 해요. 맨날 말씀드리면서도 바쁘다 보니까 집에 가면 까먹어서 안 찾아보고 있는 건데 이게 대법원까지 간 거죠. 정보를 주긴 줬는데 방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까지 간 건데 어떤 사람이었을지 어떤 정보였길래 그럴지 이런 것 때문에 구체적 규범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진짜 심심해서 재판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튼 갑자기 좀 생각이 났어요. 다음 167페이지 맨 위에 자 여러분이 보니까 공개 청구한 정보가 공개 대상이랑 비공개랑 섞여 있다. 어떻게 하시면 되나요? 네, 공개 가능한 부분만 주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이 전부 비공개 결정을 해버렸고 그랬더니 취소 소송이 걸렸고 법원이 보니까 섞여 있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부 취소하면 되죠. 부분 공개, 일부 취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양괄호 5번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 네가 내야죠. 등기 우편 비용이나 복사 비용 같은 거는. 근데 뭐 공익을 위하면 감면도 가능하고. 다음 이의신청과 행심과 관련해서 기억하실 내용 이의신청 작년 7급에 나왔는데요. 이 이의신청은 그냥 진짜 이의신청이에요.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죠. 자, 우리가 수험행정법 총론에서 이의신청이라고 써 있는데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딜까요?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 하나밖에 없어요. 거긴 이의신청이라 써 있지만 행심으로 읽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이의신청은 그냥 진짜 이의신청인 거예요. 그래서 이의신청에서 기억하실 내용은 20일 날짜 하나랑 맨 밑에 거죠. 임의적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 행정심판도 기억하실 내용은 하나 임의적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럼 행소 대상적 격 당연히 정보 공개 시청에 대한 거부는 거부 처분에 해당하게 되는 거고 소외이익 관련해서 그거 판례가 재밌었던 판례였었던 거죠. 자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 과정에서
그 재판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실수한 사례죠. 증거랍시고 법원에 낸 서류가 뭐였다? 정보였다. 법원에 낸 서류는 다 어떻게 된다 그랬나요? 복사 떠서 넘어간다 그랬죠.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증거랍시고 법원에 정보를 내버린 바람에 그 정보가 복사 떠서 상대방한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정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소외이익 없다가 아니라 그래도 있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면 이거 오피셜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소외이익이 소멸되지 않는다. 이것도 최근에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비교적 최신 판례여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밑에 거 조문. 재판장은 대상이 되는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 심사할 수 있더라. 그래야죠. 왜요? 그래야 이게 비공개 사유인지 아닌지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재판장 혼자 조용히 보라 그 말이에요. 자, 이 정도 보시면은 정보공개법 모두 끝났는데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체크하면 다음 페이지에 정보공개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총리 소속인 것만 기억하실게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원래 3년 전까지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이었다가 바뀐 거예요. 하나 급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체크하시고 개인정보보호법은 한 10분이면 마치니까 요거까지 보고 바로 문풀 들어가도록 할게요. 169페이지. 자, 작년에 이태원 사고 때문에 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아예 인터뷰 기사로까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례였나요? 이태원 그 아쉬운 사고 사망자들의 명단이 유족들 동의 안 받고 오픈이 됐었죠. 그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는 누구의 정보니까?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니까 첫 번째 출제 포인트죠. 2번의 양과로 1번의 첫 번째.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임. 둘을 빼야 됩니다. 사망한 사람 빼고 법인이나 단체도 빼야 되죠. 다음에 두 번째 줄 가명 처리를 통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도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돼요. 이것도 새롭게 신설된 조문인데 가명 처리된 정보가 뭐냐?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쿠키 정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접속 기록이라든지 검색 기록이라든지 다 암호화 처리돼 있었겠지만 그거 어떤 컴퓨터 조작을 통해서 특정 가능하면 다 중요한 개인정보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꼭 생명, 생년월일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다. 꼭 예민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뭐 공적 생활에서 형성됐든 이미 오픈된 정보든 다 포함되는 거고요. 사람의 지문, 10손가락 지문 너무 중요한 정보죠. 스마트폰을 열 수 있고 인터넷 뱅킹을 가능하게 하는 건데 당연히 보호돼야 되겠고 다음에 일단 판례를 보기 전에 조문 몇 개만 좀 체크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의 양과로 2번의 맨 밑에 조문 39조 자주 나오는 조문이죠. 물론 이 법 자체가 자주 안 나오는 주제긴 하지만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과실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해라. 자, 증명 책임이 전환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조문이에요. 그럼 국가배상을 생각해 볼게요. 가해자가 내가 너 안 때렸어 증명해야 되나요? 피해자가 내가 너한테 맞아서 다쳤다를 증명해야 되나요? 피해자가 주장 증명하는 게 민사법의 대원칙이에요. 근데 여긴 바뀌어 있죠. 누가 증명하라고 하나요? 가해자인 처리자가 주장 증명해라. 입증 책임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조문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네가 관리하다 털렸으면 네 잘못일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네가 무과실을 증명해라 그 말이에요. 그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다음 단체 소송과 관련된 조문들 다 밑에 있는 게 다 조문인데 일단 단체 소송이라는 제도가 있다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단체 소송은 언제 걸 수 있냐? 집단 분쟁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그럼 똑같은 말. 단체 소송은 곧바로 갈 수 없고 반드시 뭘 먼저 거쳐야 된다? 집단 분쟁 조정 절차 먼저 거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단체 소송 한두 사람 문제가 아니고 몇천 명, 몇만 명 될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이거든요. 너무 문제가 커지니까 최대한 니네끼리 먼저 쇼부 봐라 그 말이에요. 조정 먼저 하고 반대로 그럼 집단 분쟁 조정 절차라는 제도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소송으로 와라. 그럼 그때 관할은 어디냐? 원고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피고 조소지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원고가 너무 많으니까 미주알 고주알 하지 않도록 하려면 누구를 반드시 선임해야 될까요? 변호사 선임해서 정리해서 오라가 되는 거죠. 변호사를 반드시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되고 다음에 단체 소송에 관련해서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럼 어느 법이 적용될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행소법이 아니에요. 민소법이 적용됩니다. 그럼 행소법은 적용시킬 조문이 별로 없어요. 꼴랑 40 몇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외행소법은 40 몇 개밖에 없죠. 없으면 다 뭐가 적용되니까? 민소법 다 적용시키니까. 그래서 민소법이 모든 소송법의 일반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위에 있는 거기 양괄호 2번에 17조 밑에 있는 판례 두 개 판례만 보고 쉬었다가 문풀 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말로만 할게요. 이른바 로엠비 사건이라고 적혀 있는 거 유명한 판례죠, 여러분. 어떤 사실관계였나요? 법대 교수님의 어떤 양력 사항을 로엠비라는 판례 검색 사이트에서, 정확히는 유료 회원들한테 논문 하급심 판례 검색하게 해주는 그런 사이트인데, 거기 법조인 명부 검색 기능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들 내지는 뭐 판사, 검사, 법대 교수님들 명단 다 뜨거든요. 양력 뜨고. 자, 근데 그 교수님 동의 안 받고 교수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교수님 양력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유료 회원들한테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빡치셔가지고 이제 고소해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고 형사재판이 열렸던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죄 나왔죠. 왜 무죄였나요? 나는 교수님께 개별적으로 동의받은 적 없지만 교수님이 남들 누구나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올리는 걸 동의하는 것 자체로서 그 비슷한 목적에 있는 로엠비 사이트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올리는 거에도 이미 동의하신 거다. 별도로 동의받을 필요조차도 없다라고 본 사례죠. 따라서 별도로 내가 그 정보를 유료 회원들한테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어떤 목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만 갖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그게 로엠비 사건이죠. 다음에 거기 밑에 양괄호 2번 맨 밑에쯤에요. 17조랑 26조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요게 재작년 국가직 시험에 기출됐던 판례죠, 여러분. 이따 문제로도 보시겠지만 지금 아예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라고 부르고요. 개인정보보호법 26조를 업무처리 위탁, 줄여서 업무위탁이라고 부릅니다. 자, 최대한 우리가 수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한번 도식화 시켜볼게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있고 정보의 주인인 정보 주체가 있고, 나는 너한테 정보는 넘겼죠. 내가 동의해가지고. 근데 그 처리자가 내가 너한테만 넘긴 정보를 보험회사에 넘긴다, 대출회사한테 넘긴다. 이게 제3자 제공이에요. 내 동의 없이 넘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어디 인터넷에 클릭할 때 다 선택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죠. 잘못 누르면은 내 전화 불나는 거. 바로 동의 없이는 절대 넘기면 안 돼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동의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 없이 내 정보를 넘겼다, 전부 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거고, 근데 아시겠지만 다 동의 없이 이미 우리 모든 사람들의 정보 다 어딘가 돌아다니고 있죠. 중국엔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개당 몇 원씩 팔린다라고 하잖아요. 다 짜증나긴 하지만. 자, 어쨌든 근데 이 보험회사는 이 처리자가 넘겨준 정보 그 자체로 이익을 보죠. 잠재적인 고객 리스트를 확보하게 된 거잖아요. 결국 이 제3자 제공에서 말하는 제3자는 넘겨받는 정보로 독자적인 이익을 갖는 자예요. 그 독자적 이익이라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정보 자체가 나한테 돈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적인 이익을 갖는다. 그리고 이런 독자적 이익을 갖는 자를 제17조의 제3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대놓고 쉬운 사례로 만들어서 간단하게 보고 있는 거지만 밑에서 보실 이게 업무 위탁인지 제3자 제공인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때 그걸 구분하는 판단 기준이 요거다 이 말이에요. 그 정보로 네가 얻는 이익이 있냐 없냐. 자, 근데 업무 처리 위탁은 대체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꼭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의 없이 넘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리자가 있고 정보 주체가 있다. 근데 처리자가 제가 개인 사업자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고객들의 어떤 개인정보를 회원가입할 때 받았는데 해킹당할까봐 불안해가지고 좀 보안 처리를 맡기고 싶다. 근데 난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보안 처리하는 회사한테 연락해가지고 이 개인정보 건네주면서 암호화 잘 해가지고 해킹 안 당하게 좀 해달라. 보안 처리를 맡기겠죠. 그게 업무 위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맡기는 사람은 나를 위탁자라고 부르고, 보험회사가 아니라 그 보안 처리 회사를 위탁을 받는 수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보안회사한테 넘길 때 꼭 동의받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널 위한 거기도 하고. 다음, 이 보안회사는 보안 처리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겠죠. 그 돈은 보안 처리해줘서 받는 건가요? 정보로부터 얻는 이익인가요? 정보는 아무 상관없죠. 이 사람은. 그래서 독자적인 이익을 갖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보안 처리, 업무 위탁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긴 하지만 그건 정보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받는 보수 대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는 그 정보 자체로부터는 독자적 이익을 얻지 않는다. 이렇게 17조랑 26조를 좀 구분하시도록 할게요. 이것도 형사 판례인데 정말 몇 안 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관련해서 행정법 총론 교수님들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고 그래서 기출이 됐죠. 재작년에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이제 정보공개법까지, 개인정보보호법까지 볼모로써 오늘 개념 모두 마쳤고요.